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모든 사람이 경제적 자유를 꿈꾸지만 월급만으로 부를 얻기란 쉽지 않습니다. 부를 얻기는커녕 월급만으로도 못 버티는 것이 현실일 겁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든가 코인 등 금융자산에 투자하거나 혹은 부업을 찾아다니는 이른바 N잡러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청년층과 40대에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균형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성공은커녕 본업까지 망치는 경우가 더 많다고도 하죠. 자신의 일을 성공으로 이끄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두 번째 월급을 제대로 만들어내는 방법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 택시 도입을 위해서 개인 택시 비중을 줄여야 한다. 최근 한국은행이 이런 정책을 제안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이었죠.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논란이 뜨거웠는데요. 당시 논란을 떠올리게 하는 보고서를 한은이 발표한 이유는 무엇인지, 각국의 자율주행 택시 상용화 실태와 국내 자율주행 택시 도입을 위한 과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살펴볼까요?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국내 증시가 오늘도 강세를 이어가서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경신했다고요? 네, 오늘 의미역사적인 날입니다. 오늘 장중 기준으로도 그렇고요. 네. 종가 기준으로도 다 사상 최고치 새로 작성했습니다. 종가부터 말씀드리면 코스피가 오늘 1.67% 상승하면서 네. 3,314.53의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0.99% 상승한 83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로 강한 상승세를 탔습니다. 거래량도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만 13조 원 돌파를 했고요. 오랜만에 외국인이 조 단위의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네. 거래량도 굉장히 컸고 그만큼 투심이 상당히 뜨거운 날이었다. 그 영향으로 이제 코스피 일단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는데요. 오후 한 2시 20분경이었습니다. 3,316.64포인트를 기록을 하면서 네. 지난 2021년 6월 25일 당시에 기록했던 3,316.08포인트를 4년 2개월 만에 경신을 했고요. 네. 종가 기준으로도 기존 최고가는 이제 2021년 7월 6일에 당시 기록했던 3,305.21포인트였는데 오늘 단번에 돌파해버리고 역시 역대 최고치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역시 강세장의 동력은 세제 개편에 대한 기대감 때문일까요? 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제 앞서 정부가 발표했던 세법 개정안에 이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안이 담겼었죠. 네. 다 주식 투자자들의 반발도 상당히 거셌고 사실 그 영향으로 이후에 증시는 큰 조정을 받았죠. 이제 한 달여간의 논란 끝에 결국 정부는 지금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은 네.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이 지금 투심을 북돋은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대주주 기준에 대한 입장을 최종적으로 밝힐 전망이고요. 이때 아마도 현행 50억 원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KT 소액결제 피해 사태 이 얘기 좀 해볼까요? 이 사태가 확산되는 양상이라고요? 네, 이게 이제 피해 신고도 잇따라 접수되고 있고요.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도 지금 확대되고 있어요. 네네. 경기 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요, 지난달 27일부터 이제 9일 오후 6시까지 경찰에 신고가 돼서 이제 유사성 검토를 거친 KT 소액결제 피해 사례는 모두 124건, 전체 피해액은 8,060여만 원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네. 현재까지 피해가 확인된 곳을 보면 경기도 강명시, 부천시, 서울 금천구 이렇게 세 곳인데 이건 어제도 전해드린 바가 있죠. 예. 근데 이제 여기에 인천 부평구, 경기도 과천시, 또 서울에선 영등포구 등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네. 영등포구는 이 KBS가 있는 지구이기도 하네요. 다만 이제 이거는 피해 사례 접수가 아직 집계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의 어떤 이번 사건과의 유사성 검토가
끝나지 않아서 집계에선 현재 제외되긴 했지만 전체적 흐름으로 봐서 신고 지역이나 피해 건수는 계속해서 확산되는 양상이고요. 네. 지금까지 이제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들은 공통점이 KT 통신사 가입자 혹은 KT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요금제까지도 지금 일부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논란을 키우고 있는 게 KT의 대응 태도라면서요. 네. 그 경찰로부터 사건 발생을 통보받은 이후에도 초기에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아서 피해를 키운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KT의 공식 입장은 사고 발생 시점에 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라는 게 공식 입장이에요. 근데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KT 측에 지난 1일에 이제 이번 소액결제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린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당시 이제 수사를 맡았던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KT 이제 이런 피해 사실, 연쇄적인 피해 사실을 전달을 하니까 KT의 답변은 KT는 뚫릴 수가 없다, 해킹 당할 수가 없다는 식의 답변을 내놨다고 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에 제출한 KT의 이번 사이버 침해 사실 신고서를 보면 KT가 사고 발생 시간은 확인 불가하다. 피해 사실 인지 전에 이상 지구는 없었다. 이렇게 신고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이 이제 연쇄적으로 피해가 있다라고 KT 측에 통보한 게 1일이었단 말이죠. 네. 네. 그러면은 사건의 윤곽이 어느 정도 전달된 상황에서 지금 그 인지 전에 이상 징후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국회에 보고한 거는 이거는 좀 허위에 가까운 신고 아니냐 이런 지적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KT는 이제 경찰로부터 사고를 인지하고도 사실상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점. 그 사이에 피해가 확산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KT의 이른바 늑장 대처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어떤 방식으로 무단 소액 결제가 이루어졌는지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관련해서 뭐 해커들이 가상 기지국을 활용한 정황이 드러났다면서요? 네. 이제 KT가 어제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에 침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피해 지역 일대 가입자 통화 이력을 보니까 미상의 기지국의 아이디를 발견했다라는 거를 이제 미상의 기지국 아이디. 네, 미상의 기지국이 중요한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자사가 관리하는 기지국이 아니고 예. 미상의 기지국에 피해자가 접속했다라는 사실을 파악했다는 건데 이거를 미루어 짐작해 보면 해커가 일시적으로 가상 기지국을 세워서 트래픽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네. 이제 해커가 가상 기지국을 통해서 빼낸 피해자들의 정보를 이용해서 피해자들이 이제 잠든 새벽 시간대, 늦은 밤 시간대에 뭐 모바일 상품권 구매를 했다라든지 교통카드를 충전하는 식으로 이렇게 소액 결제를 반복했다 이렇게 추정되는 네. 대목인 거죠. 이 같은 방식의 범행은 아직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사례는 없었다라고 해요. 다만 이제 KT는 개인정보 해킹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이와 별도로 지금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오늘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서 밝힌 거는 KT와 함께 LG유플러스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네네. 이제 해당 의혹은 미국 보안 전문지를 통해서 제기된 의혹이었습니다. 해당 전문지에 이제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한 해킹 정황이 공개된 바가 있고 이거는 이제 국내 언론들이 보도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민단체 조사 요청이나 소액결제 피해자의 침해 신고 등이 접수돼서 이번에 개인정보위가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 지난달에 그 고용시장의 그 전반적인 부진이 이어졌다고요? 네, 이제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 동향을 보면요. 지난달 취업자는 2,896만 7천 명, 1년 전보다 16만 6천 명 늘었습니다. 이제 취업자 수 증가폭을 우리가 보통 보는데 네. 석 달 연속 10만 명대에 머물고 있어요. 올해 연간으로 봐도 5월만 20만 명대였고 네. 나머지는 다 10만 명대에 그치고 있거든요. 이제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는 40만 명대 이렇게 늘었는데 이제 15세에서 29세까지 청년층 취업자가 21만 9천 명 줄어서 줄었어요. 네, 이 감소폭은 예. 또 6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기도 하고 또 40대나 50대도 줄긴 했는데 역시 청년층의 감소세가 더 컸다라는 거. 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산업별로 보면 이제 제조업, 건설업 고용 한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제조업 취업자는 6만 1,000명 더 줄면서 14개월째. 건설업 취업자 또한 13만 2천 명이 줄면서 16개월 연속 감소세 그렇군요. 이어갔습니다. 네. 이제 국내 뭐 건설업황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는 건 잘 알려져 있고 최근에 이제 미국발 관세 악재도 지속되면서 제조업, 건설업 다
고용 상황이 나아질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건설업이나 제조업이나 고용 유발 효과가 큰 그렇죠. 이제 산업이라는 거죠. 결국 이 얘기는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고용이 많이 이루어져야 전체 고용 상황이 나아진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30대 고용 시장에도 빨간불이 켜졌다고요. 네. 지난달 이제 비경제 활동 인구를 추산을 해보니까 집계를 해보니까 1,622만 명이었는데 이게 작년보다 9천 명이 더 늘었거든요. 비경제 활동 인구가 일도 안 하고 구직 활동은 안 하는 거죠. 네. 거죠. 네. 네. 아닌가요? 여기 이건 좀 더 큰 개념, 비경제 활동 인구는 좀 더 큰 개념이고요. 네.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현재 일시적인 휴직 상태, 네. 일을 안 하는 상태인 거고 방금 말씀하셨던 거는 이제 그냥 쉬었음인 거죠. 구직 활동 자체도 아예 포기한 것이고요. 그럼 그냥 쉬었음은 몇 명이에요? 지금 그냥 전체 쉬었음 인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일도 안 하고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그냥 쉬었음 인구가 264만 1,000명. 그래서 네. 이것도 7만여 명 정도가 증가를 했고요. 이제 그 중에서 30대 쉬었음 인구만 보면 네. 32만 8천 명. 네. 이게 1년 전보다 19,000명 늘어난 거예요. 30대가 예, 30대. 이 30대가 이제 관련 통계 집계 이후로 8월 기준 규모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30대를 왜 우려해서 보냐면 지금 고용 구조를 보면 60대 이상 고용 상황 괜찮죠. 청년층도 반면에 이제 청년층이 우리가 어렵지 않습니까? 중간에 있는 30대는 그동안 괜찮았어요. 고용 상황이. 네네. 근데 이제 갑자기 이것도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통계청이 내놓은 설명은 뭐냐면 인구 구조상 쉬었음 규모가 20대에서 컸던 게 30대로 이제 진입을 하면서 그래요? 30대 쉬었음 인구가 커졌다. 네. 그리고 이제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면서 이제 비경제 활동에서 육아나 가사 비중이 감소하면서 이렇게 쉬었음 인구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석을 내놨고 이제 평생 개념 직장 개념이 이제 좀 희미해지고 이직이나 전직이 활발해진 점도 30대 쉬었음 인구가 올라가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까요? 정부가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요? 네, 정부가 오늘 성장 전략 태스크포스 겸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초혁신 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초혁신 경제 선도 프로젝트는 정부가 잠재 성장률 3% 실현을 목표로 한 혁신 프로젝트 추진 중인데 네.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 등을 논의한 겁니다. 이 15개 초혁신 경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프로젝트별로 또 20개 추진단을 구성할 계획이고요. 정부는 추진단별로 또 초혁신 경제 지원관이라는 걸 지정을 해서 재정이나 세제, 금융 규제 관련 쟁점 해결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제 프로젝트별 로드맵 같은 세부 추진 계획은 오는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완성할 계획이고요. 네. 오늘 회의에서는 또 5개 프로젝트에 대한 추진 계획이 논의가 됐는데 뭐 차세대 전력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차세대 신소재로 불리우는 뭐 그리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향후 상용화 지원 계획 같은 것들이 포함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4시 19분입니다. 든든한 월급은 지키면서 나만의 두 번째 월급을 창출할 방법이 있을까요? 뭐 직장인이라면 한두 번쯤 다 꿈꿔봤을 겁니다. 투자자든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든 든든한 두 번째 월급 있다면 회사 생활도 즐겁겠죠. 자, 두 번째 월급을 실천할 방법을 알려줄 분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유명한 분이세요. 이장원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신간 내셨죠? 8월 네네. 말인가요? 네, 8월 말 9월 초쯤에 나왔는데요. 네, 책 제목이 나의 두 번째 월급 만들기예요. 책 갖고 오셨습니까? 아유, 제가 못 가깝습니다. 너무 많이 죄송합니다. 팔려가지고 아닙니다. 안 가져오신 거예요? 또 너무 네. 노골적으로 홍보할까봐. 아, 네. 이 책의 제목을 보고 든 생각이 네네.
그러면 세무사님도 두 번째 월급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을까? 였어요. 고민을 네. 우선은 본업을 엄청나게 키우자란 관점이었는데 네. 자연스럽게 사실 저는 약간 부업이 하나 생기긴 했습니다. 네. 음. 자연스럽게라면 어떻게 자연스럽게 생긴 거죠? 우선은 네. 이제 이런 방송 촬영 요청도 다행히 운 좋게 또 네. 많이 해주시는 것도 있는데 네. 강의 요청이 많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100억에서 500억대 분들 이제 부동산 기반 자산 관리를 많이 하는데 네, 네. 그 양도 상속 증여에 대한 고민들에 대한 강의가 뭐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많이 오셔서 네. 생각보다 그게 또 이제 생각 수입을 바란 건 아니었는데 부업 네. 개념이 돼버렸습니다. 원래는 이제 문과대학 졸업하시고 다시 법무대학원을 가시고 네, 부동산대학원에서 공부를 하시고 네. 그래서 하시다 보니까 결국은 자산가들의 어떤 네. 세무 상담 이런 걸 좀 많이 해주셨나 봐요. 예, 특히나 네. 대한민국은 좀 부동산 기반 자산가 분들이 많아서 네. 그래서 부동산 또 박사과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러면 이제 강의도 하시고 또 세무사로서의 네. 일도 당연히 하실 테고 네, 맞습니다. 또 유튜버로도 활동하고 네, 계시는 맞습니다. 거고 예. 자연히 인플루언서가 되신 어쩌다 건가요? 보니까 항상 말 조심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럼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세요. 네네. 작가이기도 하시는가요? 네, 그러면 책은 한 15권 쓴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남의 월급은 물어보면 안 된다. 다들 그러는데 그런 세무사도 상당히 좀 고소득 직종 아닐까요? 편차가 네, 큽니다. 커요. 사실 예. 제 동기분들 중에 최근에 폐업하신 분도 있어요. 아, 그래요? 동기 이거- 세무사 합격하신 동기분들 네, 거의 한 중에서 10년 차 돼가는데 예. 이게 막 전문직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하시는데 전문직 사자가 있는데도 그래요? 자격증 있는데도요? 생각보다 어. 요즘은 마케팅이 좀 안 되면 네. 생각보다 이 편차가 많이 커졌습니다. 예. 어쨌든 본업 외에 이런저런 일을 하시다 보니까 그 일을 밀려든 일을 감당하기도 좀 어려우실 것 같네요. 시간상. 이제 슬슬 이제 거의 끝까지 찼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이제 필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나의 두 번째 월급 만들기라는 책을 내시게 된 계기는 뭐예요? 첫 번째로는 네. 제가 이제 뭐 기장 업무라고 하죠. 세무사들이 많이 하는 업무인데 네. 그거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자영업자 폐업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걸 좀 느꼈어요. 사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부업으로 개업을 하든 아니면 본인이 완전 본업으로 자영업을 하든 허투루 시작하시는 분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셨다가 이 폐업률이 높아지시는 걸 보고 나서 네. 그것에 대해서 예전에 사실 이미 책을 썼던 것을 어. 좀 리뉴얼을 하자. 근데 세무사가 썼으니까 세금 내기만 하겠지라고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이제 부동산 상권 입지 좀 봐라. 네. 제발 입지 좀 보고 마케팅 생각보다 신경 써야 된다. 당신이 엄청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지를 누가 아느냐. 네. 그거를 어떻게 표출할 거냐. 네. 저는 그 중에 하나를 책으로 표출을 하거든요. 네. 네. 책을 드리면 이제 속된 말로 이제 명함은 200원짜리지만 네. 책은 2만 원짜리다. 그러면 100배 이상의 뭔가의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지 않느냐.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려요. 네. 요즘 그 인플루언서들도 많아지고요. 이제 MZ 세대를 중심으로 뭐 부업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엄청 많았어요. 네, 주식 코인은 물론이고 해외 직구 이런 것도 사업하는 사람들도 맞습니다. 많고 정말 N 잡느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부업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그 실제로 그러면 부업이 본업보다 더 수입이 많은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꽤 있어요. 그런 것도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넘어가면은 실질적으로 그런 고민도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네. 조직에서 사실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뭘요? 뭘 다 본인이 알아요? 부업을 하고 있다거나 알게 모르게 아는 사람이 늘어나고 알면은 그거 직장 다니기 좀 어렵지 않을까요? 약간 경업이나 뭐 겸업 금지나 이런 네. 것들에 대한 이슈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번 책을 제가 노무사님이랑 같이 썼거든요. 예, 알고 그래서 있습니다. 그런 이슈도 사실은 좀 적어놨고 어, 근데 이제 결국은 조직 내에서는 시기 질투를 받게 되더라고요. 돈을 많이 버는 것 예, 같고 그러면 이제 뭔가 그 성장하는 것 같고 그죠. 그러면 조직을 나오는 그 기점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라. 아. 그런 말씀도 실질적으로 많이 말씀드리고 네. 그런 모임에서 강의할 때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월급이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정확히? 정확히 그러니까 말하면 이 직장을 그만두고 나갔을 때 두 번째요? 아니면은 제2의 월급이면 본업 외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제2의 월급이 되는 건데 두 번째와 제2가 같은 얘기인지 다른 얘기인지 약간 헷갈려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사실 첫 번째로 긍정적인 거는 이제 직장 생활 하시면서 이제 좀 이제 제2 월급 있었으면 좋겠다 가장 보편적이면서 긍정적으로 본업을 외적으로 좀 수익을 벌 수 있으시면 네. 그런 것들을 할 때
사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말고는 거의 모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간단한 부가가치세나 뭐 원천세나 종합소득세에 대한 지식, 그리고 만약에 사람을 쓰게 되면 노동 지식은 좀 알아둬야 된다. 맞아요. 네. 예. 아무 생각 없이 하세요. 그러다가 왜 이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채용했다가 몇 달 있다 그만둔다는데 맞습니다. 내가 퇴직금을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것부터 그렇죠. 헷갈릴 것 같아요. 거기다가 4대 보험. 네. 내가 왜 근로계약서를 안 썼지? 이게 이슈가 맞아요. 돼요. 그거요. 네. 엄청 많습니다. 네. 결국은 첫 초짜 사장님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걸 많이 풀어줬는데 네. 특히나 이런 자영업을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에게 알려주겠다라, 그런 분들이 제 월급 만들 때 돈 버는 것도 이슈지만 지켜내는 것도 이슈니까 맞아요. 그런 것들 좀 표현하는 앞으로는 게 버는데 뒤로는 미치면 예,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첫 번째고, 조금 부정적인 거는 요즘 자영업자의 현실인데 F&B 사업하시는 분들 진짜 힘듭니다. 그 푸드 앤 베버리지.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그 업 퇴근하시고, 왜냐하면 요즘 저녁 늦게까지 술을 안 드시고 막 그런 게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식당 얘기로 들면 9시 10시 문 닫으시고 대리운전을 뛰세요. 그것도 별 외지만 제2의 월급이거든요. 어찌 보면. 그렇죠. 네. 네. 근데 그게 좀 슬프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니까 마이크로적으로 그분의 소득을 다 알게 되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말은 못하는데 본인 이제 음식업 매출도 있지만 네. 하단에 배달, 그다음에 대리운전, 그다음에 세무 대리를 해주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형편 사정을 알게 다 되신 알게 거군요. 되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창업해서 찌는 식음료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걸로 버시는 것보다 그걸 안 되니까 모자라서 예. 밤에 또 대리운전도 밤에 또, 예. 하시고 하신다고요. 거예요. 네, 막 그래서 대리운전한 막 서울에서 막 대전까지 가시고, 근데 1년에 번 금액이 크진 않지만 네. 와, 그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걸 번다. 네. 그런 자영업자분들의 마음도 좀 표출을 그 자영업자의 그런 마음 말씀하시다니 보니까 그분들 창업을 하신 거잖아요. 어쨌든. 맞습니다. 그럼 창업을 하는 게 좋은지 본업을 갖고 경업 금지에 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투잡을 뛰는 게 좋은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네. 이렇게 할 수 있죠. 세무사 관점이면 창업을 많이 해라, 나한테 뭐 업무를 주라,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무조건 후자입니다. 어떻게 해요? 조직에 있으면서 그래서? 우선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대해서 최대한 그 시장을 배워온 다음에 네. 단계적으로 창업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관계 있는 쪽으로 창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그걸 정말 권해드려요. 네. 본인이 잘하는 업무로 해도 될까 말까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프랜차이즈나 뭐 이런 것들, 물론 네. 이제 다양한 이슈가 있고 그러지만 프랜차이즈에서 이렇게 해서 이 정도나 벌 수 있대요 세무사님 하는데 네. 제가 볼펜으로 쫙쫙 긋습니다. 가차없이 커요. 이게 왜요? 말이 되냐. 상담을 미리 올 때. 네. 네. 그리고 저는 그 업종이 대충 얼마 정도 벌고 어느 지역에 어떻게 버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 상권 지도가 어느 정도 머릿속에 네. 있고. 네. 그다음에 유사업종이 얼마나 버는지에 대한 네. 그 마이크로적인 데이터를 알고 그래요. 있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제가 그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를 그런 유사업종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마진율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그거 되기가 좀 쉽지 하시겠어요? 않다.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데이터를 딱 보면은 충격을 이제 받으시는. 플러스 얼마였는데 이게 마이너스로 될 수도 있구나. 상사가 마음에 안 들고 이 직장 때려 정말 사표를 딱 내고 나와서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진짜. 막막한 분들이 네. 많으실 것 같고 실제로 창업했다 폐업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잖아요. 통계를 제가 항상 이걸 보는데요. 네. 3년 이내에 50% 망합니다. 어떤 지역이든 어떤 업종이든. 정말이에요? 네. 그리고 7년 지나면 네. 75% 망합니다. 우리나라 통계에서 제가 이 책 쓴 지 거의 10년 넘었는데 네. 매년 통계 보면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업을 하신다, 뭐 창업을 하신다 그러면 처음에 많이 강조드리는 게 그거예요. 그 업종, 동일 업종을 하셨던 7년 이상 하셨던 선배를 꼭 찾아가 봐라. 그 사람은 이제 어떤 풍파가 와도 버티는 능력을 알고 그럼 한 군데에서 맛집으로 소문나거나 계속 하시는 분들은 대단한 분이신 거군요. 엄청난 겁니다. 진짜 그분한테는 무조건 배울 게 있습니다. 그 생존율, 7년 생존율이 가장 높은 업종과 낮은 업종은 뭐예요? 거의 차이가 없는데 네. 사실 이런 뭐 전기나 네. 뭐 가스나 말 그대로 거의 국공적인 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과독점 사업. 네. 그런 것들은 거의 안 망하지만 나머지 사업은 거의 편차가 없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전기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업 같은 경우는 7년 생존율이 77.4인데 그렇죠. 나머지는 다 30 미만이네요. 네, 거의 맞습니다. 대부분. 네, 그렇기 때문에 지역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상권에 대한 연구를 제발 해라. 예. 정말. 이게 이제 그 뭔가 좀 바뀐 게 확실히 느껴지는 게요. 아까 그 9시면 이제 식당들이 문을 닫는 거. 요즘은 8시 조금 전에 가도 주문 주문 그만 받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식점 이런 경우도 덜 하게 되고
술집도 덜 가게 되고 맞습니다. 옷가게도 이렇게 맞습니다. 이렇게 굳이 가서 사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바뀌다 보니까 불 꺼진 상가들도 많고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양업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임대인이라든가 그 관련된 사람들도 다 지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공실에 대한 리스크도 이게 전염병처럼 퍼집니다. 예를 들어서 7% 정도의 공실률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 20%까지는 전염되듯이 속도가 빨라진다 그러더라고요. 네. 부동산 예, 관점에서. 예. 근데 예전에 서프라임 모기지로 나왔을 때 예. 강남 상권의 공실률이 12%였대요. 아, 그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강남 기본적으로 15% 가까이 됩니다. 그때보다 높아요? 네, 지금 장난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F&B 사업 하신다 그러면 저는 진심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요즘 정말 쉽지 않다. 네. 그리고 요즘은 제가 은퇴자분들 강의도 많이 가거든요. 공공기가. 아예 그런 질문 자체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그래요? 뭐 내가 창업을 하겠다는 질문 자체를 이미 안 하십니다. 거의 이제 인지하고 계세요. 창업하면 내 퇴직금이 몇 억이 날아갈 확률이 그럼 무슨 질문하세요, 그분들? 대부분은 퇴직연금, 시스템, 연금, 국민연금 받기 전까지 내가 그럼 퇴직금으로 어떻게 버틸 것인지. 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제 창업을 한다고 고민하는 시점이 사실은 그 시점이 아니라 네. 한 6개월에서 1년 지나면 생각이 스물스물 드세요. 그때를 좀 참아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창업하고 싶은 마음 들 때. 네. 그때쯤 되면은 이제 휴식도 좀 취할 만큼 취했고 네. 이제 뭐 하지 막 알아보실 시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본인이 기존에 하셨던 업무랑 최대한 연관성 있는 곳에 제2의 취업을 나가셨으면 좋겠다. 그래요. 네. 우리나라는 3번의 이제 퇴직이 있는데 네. 첫 번째가 첫 직장. 네. 대부분 49세나 50세 퇴직하고 그다음 두 번째가 65세 퇴직을 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정말 끝에 퇴직이 70세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중간에는 웬만하면 은퇴를 하셨다라고 하더라도 두 번째 직장을 찾아보셔라. 웬만하면. 네. 직장에서 그래 오래 계신 분들이 갑자기 창업을 하는 게 쉽지가 않다. 그 불황에도 잘 되는 사업은 없어요? 망하지 않는 사업? 망하지 않는 사업이라기보다는 트렌드적인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결국은 네. 그래서 그 내가 결정했던 업종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데 조금 그 베테랑인 분들은 네. 적어도 몇 분은 만나봐라. 그 말씀을 꼭 드립니다. 정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제 아까 그 명함은 얼마요? 200원. 한 장이 200원인데 책은 2만 책은 원. 2만 원이다. 네. 그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책에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그 책을 쓰는 게 얼마나 그 도움이 될까요? 마케팅 이런 데 있어서 전문직이 만약에 이제 맞습니다. 제2의 월급을 찾아서 네. 간다고 할 때. 전문지식 서비스 사업에서는 제가 봤을 때 압도적으로 높은 것 같아요. 제가 실질적으로 그 경험을 거의 1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책으로 인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것에 대해서 전문성을 많이 인정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창피하지 않으려고 책 쓸 때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더 많이 찾아보고 연구하고 그것을 이제 한 줄 한 줄에 담아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받는 분들도 이제 이걸 가볍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책 쓸 정도면 그래도 이렇게. 네, 그 명함이다. 정말 2만 원짜리 명함이라고 네, 생각하면 맞습니다. 정말 해보고 싶은데 사실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이 한 권의 책에 녹여내는 게 어렵고 정말 유명하고 전문가들도 많은데 내 책을 누가 네. 읽기나 할까? 이걸 쓰는데 얼마나 걸릴까? 창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아예 도전조차 못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어떤 얘기? 엄청 해주시겠어요? 많으세요. 예. 저도 실질적으로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제가 그 말씀을 드려요. 이 업계마다 그 잘하는 대가들이 있다. 네. 다 알지. 근데 일반 소비자의 눈에는 첫 번째로 그 대가를 그분은 만나기 쉽지가 않다. 네. 현실성으로 가자.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분은 눈높이에 맞는 선생님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렇죠. 너무 어렵고 전문적인 것보다. 예, 그렇죠. 네. 그 대가는 결국 뭐 사이즈가 큰 거라거나 정말 난이도가 높은 거라 그렇죠. 할 수 있죠. 아까지 뭐 50억, 100억 이런 거 아닌데 만나면 뭐예요? 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라이트한 책이 눈높이에 딱 맞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당신은 이 수많은 사람들 전문 직종이 예를 들어 세무사가 엄청 많은데 내가 이런 책을 써도 되나 이래 생각할 수 있는데 네. 당신은 다른 세무사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이 책을 쓰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대중들 입장에서는 세금 지식은 뛰어난 사람이니 네. 그거를 그분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조건 정도만 해도 충분히 그분 입장에서 이 사람 전문성이 있구나. 네. 그래서 업무를 충분히 신뢰하고 맡길 것이다. 네. 그리고 이 책을 쓰면서 진짜 배우게 되거든요.
머릿속이 좀 한번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엄청 정리. 인생도 정리가 되고. 예, 그래서 두 번째 월급 받을 때 가장 고민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 우선은 이제 근로소득만 버시는 분이 갑자기 다른 사업소득이 생기면 네. 기존엔 연말정산만 하셨으니까 사업주가 다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가 뭐 할 거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사업소득이 생기면 본인이 모든 세금업무를 직접 해야 되거든요. 네. 그것에 대한 감이 많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막 허투루 막 이 정도는 뭐 사업자 등록 안 하고 가장 많은 유형이 막 중고 물품을 막 계속 네, 반복적으로 네. 파는 거. 네. 그것도 이제 사업성이 인정받으면 결국 과세가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런 형태부터 해가지고 세금에 대해 좀 친숙을 해줘야 된다. 네. 세금 신고 안 하고 그다음에 뭐 허투루 대충 하면은 이제 한 번에 크게 과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불성신고. 가산세도 많이 나오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세금에 대해서 많은 것도 아니고 책 한두 권 정도 좀 익혀라. 네. 왜냐하면 연말정산도 귀찮아서 안 보시던 분은 그거 갑자기 보라고 하면 되게 네. 힘들어하시는데 네. 그게 당신이 그걸 익힐수록 그 조직에서 혹시나 추후에 이제 나가게 됐었을 때 네. 더 큰 자립심을 갖고 나올 거다. 음. 이제 그걸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냐.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제2 월급을 고민하는 사람인데 그 공부를 하지 않고 자립을 키우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렇죠. 네, 앞과 뒤가 맞지 않는다. 이게 더 많은 걸 해결할 수밖에 없으니 더 네. 노력하라는 말밖에 할 수 없다. 네. 다양한 면에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전에 평생 직장이란 말이 있었지만 요즘은 이제 사라진 지 오래된 것 같고요. 네. 회사에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하는 건 좋지만 언제든지 나는 버려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시대가 워낙 험하다 맞습니다. 보니까. 네. 조금 더 보태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각오로 임해야 될지 그리고 이것만은 놓치지 말자 이런 조언을 해주신다면 세무적인 거 말고요. 우선은 너무 트렌드 유행 따라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찰나가 너무 짧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음식이나 이런 유행 같은 경우는 2, 3년이었는데 사업분도 너무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네. 그 트렌드가 아주 짧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근간이 되는 지식에 대한 거를 좀 고민을 항상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과거의 마케팅 수준과는 완전 달라졌어요. 이제 조그마한 업체들도 마케팅에 쓰는 비용 자체 액수가 달라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 경쟁은 더 치열해졌는데 나는 전문 지식은 있어. 뭐 개업하면 무조건 되겠지. 완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네. 왜냐하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1분기에 세무사가 개업한 게 500명이 넘습니다. 올 1분기? 네. 네. 그러니까 한 2, 3개월에 500명씩 늘어난다는 얘기는 엄청난 거예요. 그렇게 합격하는 분들이 많아요. 한 해 세무사 합격자가 몇 명인데 그렇게 1분기에 700명 정도요. 그렇고 네. 제가 그래 말씀드려 서울 경기도 지하철역 다 합치면 한 번에 개업할 때 지하철역마다 2명씩 늘어나는 거다. 그런데 그거 섬찟하죠. 이게 먼저 가신 분보다 입지가 다 불리해지잖아요. 맞아요. 더 좋은 뭐 눈에 딱 띄는 데보다 더 뒤로 밀리잖아요. 맞아요. 이면도로로 그만큼, 가지고. 약국도 그렇고 다 그렇던데 요즘요. 맞습니다. 자리 찾기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네. 그 상황에서 당신이 개업을 해야 되는데 네. 키가 없다? 킥도 없다? 어. 당신한테 누가 오냐? 그럴 정신 때. 진짜 차려라. 어떻게 차리라고요? 그러니까 마케팅? 아까 마케팅은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제가 지금 세무사로서 세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마케팅 얘기를 하는 이유가 네. 제가 그 동기 폐업하는 거 보고 충격이 너무 세무사님께서 컸습니다. 마케팅 생각하시고 이거 시작하신 거예요? 아니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신 거예요? 너무나 마케팅이 잘 되고 있으시잖아요. 제가 처음에 뭐 유튜브 결정할 때 아주 어려웠는데 네. 해야 된다 결정했어요. 안 네. 하면 진짜 끝난다라 생각했어요. 네. 너무 중요합니다. 네. 내가 절벽 끝에 서 있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길이 네. 보일 것 같아요. 끝까지 가면 우선 카메라 켜게 됩니다. 떨어지기 전에 카메라를 켜서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무법인 리치의 대표이신 이장원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디지털 기술의 혁신으로 새롭게 창출되는 상품과 서비스가 우리 경제와 일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디지털 이코노미 KDI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한은에서 네. 자율주행 택시 진입을 위해서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이런 보고서가 발표됐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좀 얘기해 주신다고요. 예. 일단 많은 분들이 자율주행 택시하면 테슬라 생각하실 텐데
어떻게 될까요? 네. 네, 요즘 이제 다시 테슬라의 자율주행 택시가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 로보택시 앱을 일반에게 배포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로보택시가 확대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간단하게 그 연역을 짚어드리면요. 테슬라는 지난 6월에 시범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완전 자율주행 그 허가를 받지 못해서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로 제한적인 운행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는 올해 말에는 이제 운전자를 완전히 없애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연말 시점을 완전 무인 로봇 택시가 출시되는 기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 될까요? 여러 축제들이 있습니다. 열어봐야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네. 테슬라는 뭐 항상 자신을 하니까요. 근데 규제 당국도 그렇게 생각할지는 사실 미지수입니다. 일전에도 구글의 웨이모와 이 테슬라의 기업 운영 방식에 대해서 제가 비교를 해드렸었는데요. 네. 테슬라는 자신들의 운행 데이터를 매우 제한적으로 정부 당국자와 공유합니다. 반면에 웨이모는 굉장히 투명하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테슬라는 이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자율주행 택시의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편인데 네. 규제 당국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뭐 이러나 저러나 한없이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연말 목표 달성이 가능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그 웨이모는 어느 정도로 지금 준비되고 있어요? 예, 요것도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기술력이나 상용화 속도에서 뭐 가장 빠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무사님 말씀해 주시고 나갔지만 네. 아무리 전문성 있어도 이거 상용화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이 완전 무인 자율주행 택시가 이미 운영되고 있고요. 뭐 피닉스, LA, 오스틴 등에서 주당 25만 건의 운행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네. 약 1,500대 차량이 실제 손님을 실어 나르고 있고 이미 뭐 미국 갔다 오신 분들 많이들 타보셨을 겁니다. 기술력과 상용화 능력에서 단연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어떤가요, 지금? 중국도 무서운데요. 미국에 웨이모와 테슬라가 있으면 중국에는 바이두와 포니 AI가 있습니다. 네. 실제 전 세계 기술력 순위를 따져보면 웨이모가 1등이고 바이두, 포니 AI 순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테슬라는 데이터가 공개되지가 않아서 레벨 4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평가들도 많이 합니다. 네. 구현 방식도 조금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라는 점도 조금은 참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바이두와 포니 AI 초청으로 그 두 기업도 차를 타고 왔었잖아요. 그러셨나요? 네네. 네. 그때 이제 베이징에 가서 두 차량을 꽤 길게 타고 왔었는데요. 네. 그냥 뭐 여러 소감들이 있겠지만 한마디로 기술 이슈는 아마도 끝난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네. 일단 지루합니다. 너무 편안해서요. 어. 그리고 우리가 그 베이징의 역동적인 교통 환경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역동적인 환경에서도 굉장히 대처를 잘하고요. 그래요. 경적도 뭐 빵 한 번 울리기도 하고 길게 울리기도 하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됩니까? 네, 기술력은 이제 다 올라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한은의 그 자율주행 택시 보고서 이 어떤 내용을 담았길래 이번에 이렇게 화제가 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이게 이제 한국은행이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네. 디지털이나 AI라는 새로운 수단을 활용해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여러 측면을 통해서 피력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 보고서 주제가 택시 산업이었던 거죠. 그래서 간략하게 요약을 좀 해드릴까 싶은데요. 네. 글로벌 자율주행 택시 시장이 향후 10년간 연평균 5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만큼 경제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다라고 네. 정의를 하면서 자율주행 택시의 상용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전통적 개념의 택시 위주로 시장이 유지되고 있어서 자율주행 택시가 본격적인 테스트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기존 택시 사업자가 굉장히 영세하기 때문에 이들이 자율주행 택시 상용화에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출구 전략을 마련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금을 마련해서 이들의 면허를 사들이자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호주의 사례를 들고 있고요. 그 기금은 자율주행 사업자가 벌어들이는 매출로 충당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인구 소멸 지역을 중심으로 면허 소각 노력을 먼저 하고 네. 대도시에 적용을 해보자라는 내용의 보고서입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박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일단 좀 큰 얘기 먼저 좀 해보면요. 이 디지털 전환으로 표현되는 오늘날의 구조개혁 성공의 핵심을 먼저 짚어보고 싶은데요. 사실 전환은 매 시기마다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출주도 공업화로의 전환이 있었고요. 네. 전자 및 IT 산업으로의 전환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디지털 AI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전환이 기술의 문제거나 뭐 GDP 성장률, 뭐 잠재 성장률 상승이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환이 되려면 네. 언제나 사회적 공감대나 사회적 수용성이 핵심입니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위기를 겪으면서 이 전자나 IT 산업의 전환을 상대적으로 쉽게 공감대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위기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날의 디지털 전환은 과거처럼 외부적인 요건에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야만 전환을 성공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자율주행 로보택시라는 주제의 보고서를 통해서 이 논의의 기회를 만들었다는 점만큼은 굉장히 높이 평가할 일이지만 그 대안들은 조금 더 현실적인 사정들이 포함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이 보고서에서는 택시 총량 제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네. 마침 제가 우리나라 전국의 택시 총량 대수를 정하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 그러시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총량이 자율주행 택시 제도를 막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자율주행 택시가 현 총량 제도를 활용해서도 충분히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택시 총량 제도에 대한 어떤 평가들도 많은데요. 택시 총량은 사업구역별로 소비자 시장 규모를 감안해서 공급의 규모를 정하는 제도입니다. 네네. 택시 서비스는 사실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잖아요. 동시에 공공성을 가진 이동수단이다 보니까 많은 국가들이 공급을 일정 범위로 통제를 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공급이 무분별하게 증가하게 되면 네. 택시의 수익성은 악화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택시 공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 택시 소비자 시장 규모라는 게요. 자율주행 택시가 도입된다고 해서 갑자기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가요? 왜냐하면 서비스업이라는 특성 때문인데요. 하루가 24시간이고 네. 사람이 물리적으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택시를 이용하다 보니까 이러나 저러나 택시 한 대가 태울 수 있는 손님의 수는 어느 정도 범위에서 대략 정해져 있습니다. 예. 제 아무리 자율주행 택시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기존 수요 규모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자율주행 택시가 사회 전반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 택시로 인해서 시장의 확장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답을 먼저 내지 않으면 이 자율주행 택시의 도입 자체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하는 보고서에서는요. 소비자 편익이 얼마요? 연간 1,600억 규모. 1,600억 원 규모에 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네.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런 분석들은 중요합니다. 일종의 가정하에 뽑아낸 숫자들일 가정하에. 텐데요. 네. 사실 한국은행이 이런 작업도 정말 잘합니다. 한국은행 보고서 보면 직원들이 곳곳에서 굉장히 꼼꼼하게 검토한 흔적들이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택시라는 운송수단을 논할 때는 소비자 편익만을 강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소비자 측면의 편익을 강조하는 건 보통 플랫폼 비즈니스 기업들이 자주 언급하는 프레임인데요. 기본적으로 플랫폼 비즈니스는 이 내수 서비스업 시장의 비효율을 개선하면서 수수료를 대가로 받는 비즈니스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네. 산업 전반으로 보면 새로운 주체가 기존 주체를 대체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산업 전반이나 생태계 전반의 사회적 편익 증진을 이야기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혜택을 보는 소비자의 편익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택시는 어디까지나 면허 사업입니다. 예. 정부가 허가한 범위 내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된 운송 수단이라는 건데 정부가 힘자랑하고 싶어서 이런 분야를 만들어둔 게 아니거든요. 앞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무분별한 공급이 이루어질 경우에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네네. 일정 범위를 두어서 제도하고 관리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 제도가 의미하는 바는 공익적인 가치가 동반되어야 하는 비즈니스라는 특성을 가진 분야가 택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 편익의 증진만이 아니라 이 생산자 편익의 증진도 함께 고민해야 되고 네. 단기적인 이득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생산자로서의 국민과 소비자가 함께 도움되는 제도를 만들어야만 하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존 제도에서 방법을 찾기 어려우니까 기금을 통해서 택시 면허를 사들이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이제 그 사실 생산자의 어떤 편익도 같이 고려해 주는 하나의 아이디어입니다. 그 아이디어로서는 정말 훌륭합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적용하기 위해서는 더 정밀한 고민들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보고서에서 예로 든 호주의 경우도 그 규모가 우리나라하고는 좀 많이 다른 사이즈였고요. 네. 규모를 기금으로 해결하는데 사실 많은 갈등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기금으로 해결한다면 예상하는 비용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이 들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택시 면허가 2억에서 뭐 9천만 원, 1.2억 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2억에서요? 네. 1억 조금 넘는 것 같은데요. 1억 2천을 평균으로 잡았고 네. 뭐 이제 지역에 따라서 2억 뭐 9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군요. 요게 이제 정부가 네. 정한 가격이 아닙니다. 네. 시장에서 결정된 겁니다. 그렇더라고요. 수요자의 지불 용의와 생산자의 의지가 합치되면 네. 거래가 성사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역마다 다른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건데 만약에 기금으로 면허를 매입한다면 택시 면허 가격은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가격을 높이지 말라고 강제할 수가 없거든요. 구매력이 생긴 누군가가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면 더 높은 가격으로 면허를 판매하고 싶은 게 너무 당연할 겁니다. 네. 게다가 인구 소멸 지역에서 테스트하자는 아이디어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인구 소멸 지역은 노인들이 소멸하는 게 아니거든요. 생산 가능 인구가 먼저 빠져나가고 남아있는 노인 인구가 점차 줄어들면서 네. 인구가 소멸하잖아요. 예. 택시 탈 사람이 없는 지역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도 이런 지역의 택시는 100원 택시라는 이름으로 정부나 지자체 지원으로 이 고령자들을 이동시키는 복지 역할을 담당하면서 네.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남아있는 수요자들은 자율주행 택시를 부를 수도 없고요. 운전자가 없는 택시가 오면 깜짝 놀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디지털 경제에서 작게 테스트해서 크게 키우는 건 굉장히 좋은 전략인데 네. 작은 지역에서 테스트한 결과를 전국으로 도입하자는 이 택시 분야의 아이디어는 어쩌면 조금은 적용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생각보다 있습니다. 살펴볼 부분이 많네요. 그렇습니다. 자, 자율주행 택시 보고서를 우리 사회가 좀 되짚어볼 것이 있다면 끝으로 정리를 해주실까요? 예, 오늘은 오랜만에 완전 자율주행 로봇 택시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디지털 전환과 모빌리티 분야, 그 중에서도 이제 택시 정책을 연구하는 제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이슈입니다. 절대 제 자랑은 아닌데요. 이게 도메인 지식하고 디지털 네. 분야를 다 알기가 쉽지가 않은데, 맞아요. 네, 뭐 그렇다는 겁니다. 잘 아신다는 말씀이시죠? 아무튼 이 한국은행 택시 보고서를 소재로 삼아봤는데요. 네, 예. 그 한편에서는 반가웠습니다. 왜냐하면 그간 자율주행 로봇 택시에 대한 논의가 다소 쉬쉬하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민감한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네. 그럼에도 이제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정말 큰 의미가 있는 보고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저는 전환과 혁신에 대한 당부의 이야기를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환과 혁신. 네. 구조개혁이나 전환 그리고 혁신은 어떤 의미에서는 동의어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기존의 방식을 모두 바꾸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적인 수용성입니다. 네. 사람들은 세상에 아무리 도움이 되는 좋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하더라도 네. 그게 나하고 무관하면 사실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거든요. 네. 그런데 사람들은 때로는 소비자로 행동하기도 하고 때로는 생산자로 행동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어느 한 측면을 강조한 혁신이나 전환은 공감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점들을 마무리해서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전환기에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시장을 확장시키는 겁니다. 파이 크기가 커져야 조각이 커질 수 있다는 논리가 가장 힘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이 전환기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공감받는 이유는 지금 상황이 파이의 크기가 점점 작아져서 네. 조각마저도 작아질 우려가 있는 시기라는 공감대가 널리 퍼져 있기 네, 때문이거든요. 이 시기가 전환을 통해서 파이와 조각을 함께 키울 수 있는 적기입니다. 그래서 혁신을 정의할 때 네. 신기술로 과거의 낡은 무언가를 대체하는 과정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네. 그 수단이 오래된 기술이건 비즈니스 모델이건 시장을 확장하는 과정이 혁신이라고 정의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에서 택시는 사람이 운전하든 자율주행 로봇이 운전하든 그 본질적인 기능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바로 기회로의 접근 수단이라는 건데요. 사람들이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자신의 삶의 터전이 결정되고 불평등이 결정이 됩니다. 이때 택시라는 수단이 그 불평등의 간극을 줄여주는 악의 역할을 합니다. 이런 역할을 사람 운전자가 잘 수행할 수 있는지 로봇이 잘 수행할 수 있는지 네. 혹은 로봇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잘할 건지 네. 사람의 도움을 받는 로봇이 잘 수행하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될 이슈입니다. 네. 디지털이나 AI 전환은 디지털과 AI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수단이 적용된 산업과 현장에서 답을 찾을 때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DI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